저희 영어과 초창기, 저희 국어와 함께 영어가 이제 시작된 게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고등부가. 그때부터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제 둔산이나 이쪽 서울 쪽 자료들 모아가지고 열카 영어를 키우신 유진석 선생님이세요. 아마 예전부터 보내신 분들은 저희 선생님 계속 매년 아직도? 막 이러실 텐데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 다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프 쓰는 친구들 다 진성쌤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오늘 시간이 뒤에 수업이 있어서 빨리 끝나실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진석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예비고1 학부모님들 앞에서 저희 열린 아카데미 학원의 영어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인근의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성향 같은 것들을 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당장 수업이 바로 있어서 지금 이미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고 좀 궁금해하실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학원에 있는 유진석 강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다른 거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목차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인근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도안고등학교와 이제 유성고등학교 두 고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험이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고등영어 상위권인 학생들이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해보니까 막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예비고1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선생님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되게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것들 혹시 있으시면 받고 그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안고의 어떠한 내신 영어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도안고 자체는 유성고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라는 좀 문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단어를 조합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단어까지 추가를 시켜서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올 뿐더러 이 서술형 출제에서 나오는 문제의 어떤 출제 배점, 문항 배점 자체가 거의 한 20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객관식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서술형에서 만약에 좀 삐끗하게 되면 솔직히 등급 자체가 1등급이나 2등급까지도 좀 힘들겠는 상황, 거의 한 3등급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술형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밖에 없긴 한데 얘가 1등급을 가르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전제로 깔지 않고 웬만하면 중상이나 뭐 최상까지도 이제 전제 조건을 좀 깔았을 때 그 학생들은 웬만하면 객관식에서는 잘 안 틀리더라고요. 거의 하나 내지 아니면 아예 안 틀리거나. 근데 이 서술형에서 삐끗해서 잠깐 조금 일부를 좀 실수해서 도안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술형 문제를 풀다 보면 부분 점수라는 걸 주거든요.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일부의 배점 정도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어떤 점수의 차이에서 1등급이 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안고 1학년에서 서술형이 한창 어렵게 나왔을 때가 학년 평균이 거의 한 37점이었어요. 거의 학년 평균이 거의 36점에서 37점 정도.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도안고를 가르칠 때 사실 학년 평균을 듣고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게 30점대라는 게 사실은 그럼 전반적으로 애들이 30점대라는 건가?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위권과 상위권의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위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아예 잘하고 중위권이 텅 비어있고 못하는 애들은 아예 밑에서 거의 다 기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그거를 좀 알았는지 언제부턴가 서술형
대한 문제를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서답형이라고 하죠. 이제 서술형에서 문장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특정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주고 거기에 어떤 영어 단어의 형태가 들어가는지를 한 문제당 한 4문제, 소문제 4문제 정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각각 배점을 2점 몇 점, 1점 몇 점 설정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난이도를 좀 쉽게 좀 바꿔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서술형 아예 문장 만들어야 되는 문형 자체가 하나에서 2개 정도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항 구성을 간단하게 보시면 뭐 객관식은 보통 한 20에서 22문제로 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서답형 포함인데 얘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교과서는 항상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2과 정도의 분량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갑작스럽게 모의고사를 이제 전에 봤었던 것들 이제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전에 봤었던 것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시험 범위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도안고가 이제 저도 가르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시험 범위가 되게 적었어요. 교과서 2과에다가 그 해에 나오는 뭐 중간고사면 저희가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가 나오고 뭐 1학기 기말고사면 뭐 6월 모의고사 다시 또 2학기 중간고사면 또 9월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교과서 2개에다가 모의고사 하나만 나오다 보니까 되게 수업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편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2년 전에 그런 어떠한 누가 사실 기획했는지 잘 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모의고사가 3개년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올해 거, 뭐 재작년 거, 지금은 현재는 지금 이제 곧 모의고사잖아요. 도안고 같은 경우, 곧 내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험 범위를 살펴보면 2019년도 거 모의고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2021년도 거, 2022년도 거, 또 이번에 또 도안고가 또 시험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좀 뒤쪽으로. 그래서 2023년도 것까지도 모의고사가 나와서 총 4개년 정도에서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범위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항상 2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래도 좋은 건 난이도 자체가 그 시험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문항에 나오는 단어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웬만한 고1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는 단어들을 위주로 나오고요. 극히 일부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뭐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뭐 그냥 딱히 내가 뭘 공부하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봤을 그런 단어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법 자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중위권부터 상위권, 최상위권까지는 다 객관식 문장에서 안 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지문만 충분히 공부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술형 문항 때문에 여기서 많이 좀 갈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2가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모의고사가 많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거의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의고사 범위가 아무래도 확 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출제의 어떤 경향성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도안고의 어떤 내신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성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성고에 대한 거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 일단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큰 차이가 도안고랑 보시게 되면 서술형이 없습니다. 유성고는 다 그냥 오지선다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은 많이 없어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항상 도안고와 유성고의 시험지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압도적으로 유성고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안고가 서술형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서술형도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의 문법 개념을 좀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잘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많이 좀 도안고 시험이 생각보다도 어렵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성고 시험은 제가 봐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의 기준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어휘거든요. 유성고 시험은 사실 3년 전부터 너무 소문 났어요. 단어 이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다. 이거는 고1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뭐
동방고나 이제 유성고나 이런 데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다 있어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수업할 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고3이어서 이제 거의 졸업 직전이지만, 그 학생들 수업했을 때 제가 생각해보면 단어를 정말 어렵게 가르쳤거든요. 왜냐면 한 번 시험에서 정말로 단어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3에서도 거의 보지 못할 단어들,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봐도 상당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번째, 6번째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도 좀 수업 방식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단어는 유성고를 수업할 때는 무조건 어렵게 보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제가 초에 한 6월달, 7월달? 한 초중순 정도에 제가 종강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100점 정도가 3명 정도가 이제 고3에서 나와줘가지고, 그래서 좋게 잘 이제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다 어휘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만큼 제가 파이널 자료 나중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제 커리큘럼 중에 이제 파이널 자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커리큘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될 법한 단어들을 거기다가 싹 다 담아줘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다 외우라고 시키는데, 그렇게 다 외우고 가니까 확실히 시험도 좋고 결과도 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성고는 1학년 때부터는 어휘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사실 어휘예요. 왜냐면 단어 외우려고 하면 항상 연락 오는 게 뭐 어머님들께서 이제 뭐 따님이랑 이제 싸우셨다, 뭐 단어 외우려고 했다가 뭐 얘가 너무 안 외우니까 이제 막 다툼도 막 자주 하시고 이러는데, 아마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어휘라는 파트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하기 싫다는 걸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파트가 개선되지 못하면 사실 유성고에서 상위권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항 자체에서 골고루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한 좀 보완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유성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험 자체가 단어는 어렵긴 한데요. 문제 푸는 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편해요. 도안고보다. 서술형을 일일이 막 생각해야 되는데, 뭐 유성고는 단순히 그냥 딱 오리선다다 보니까 보기를 보고 보기를 분석해서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갈 건가 라고 하나씩 다 대입해봐서 푸는 학생들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문항 자체 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습니다. 35에서 40문항 정도가 한 시험당 출제가 되고요. 그 대신에 한 문제당의 어떤 배점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어렵더라도 2점 후반대에서 뭐 3점 초반대 한 문제당 배점이 보통 그렇게 나오는 편이고, 출제 범위는 이제 교과서는 똑같이 두 과인데요. 솔직히 유성고는 교과서의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에 비해서 이 출제되는 문항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 옆에 보시면 EBS 부교재라고 돼 있죠. 유성고는 원래 모의고사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간헐적인 거여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를 안 내고 어떤 시험에서는 모의고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EBS 부교재는 항상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재 자체가 지금 현재 유성고 1학년의 부교재는 수능특강 라이트라는 교재인데, 이 교재가 고1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적정이거나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1 신호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위 정도 수준의 부교재여서 학교에서도 여기서 중점적으로 많이 시험을 내시는 것 같고요. 워드마스터라는 이 교재는 사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단어장인데, 유성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객관식 문항 안에 단어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순수 단어 문제인데, 그건 워드마스터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 워드마스터 단어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단어 옆에 예문 같은 게 하나씩은 다 적혀 있어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근데 그 예문을 뽑아다가 이제 문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예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건지를 보기 5개를 주고 맞추라고 하는 그런 문항이 10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은 보통 10점이에요. 그 10문항이 다 합해서. 그래서 크게 배점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등급 가르기에는 되게 좋은 문항들이죠. 하나 틀리면 뭐 1점 몇 점 깎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가 중상에서 상 정도가 되고요. 어법은 그냥 무난하게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도안고랑 크게 고1 난이도 자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법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고요. 그다음 출제 비율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교재랑 교과서 거의 8대1 정도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부교재가 많이 나오고요.
교과서가 이번에도 확인해 보니까 4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산군의 시험을 얼마 전에 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4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부교재 같은 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교과서에서 출제를 잘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인근에 대한 고등학교의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 내신에서 상위권을 항상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꾸준하게. 근데 그 친구들의 좀 성향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쓰지 않은 전제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 전제 베이스를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아마 공감은 하시겠지만 현실성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일부러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자발성이에요. 자발성인데 이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저는 크게 막 선호하거나 편애하거나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학생들은 사실 어디를 내놔도 웬만하면 평균 이상은 다 잘할 거니까요. 근데 제 목표는 사실상 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좀 못 따라온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려줘가지고 그 학생이 영어라는 이 과목에 흥미를 좀 만들게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그런 걸 제가 목표로 계속 수업을 쭉 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의지적으로 잘 안 따라주는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뭘 하든 뭐 속된 말로 진짜 막 이상한 막 좀 나쁜 말을 해가지고 좀 억지로 좀 듣게를 하든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좀 정말로 극단적인 말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타일러도 보고 해봤는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자발성이라는 포인트가 사실 가장 큰 포인트 같고 사실 요거는 어머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3가지로 제가 크게 나눴는데 일단 어휘력은 정말로 풍부하고 폭넓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어휘를 할 때 근데 이제 이 어휘라는 게 학생들이 그냥 말 그대로 마냥 단어장만 주구장창 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사실상 많은 단어를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억력이라는 게 어떤 되게 유명한 일타 강사 영어 강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단어장을 하나를 완벽하게 보려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단어를 60번 정도를 돌려봐야 된대요, 책을. 근데 한 책을 60번 정도 돌려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고3까지 3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60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많이 단어를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영어도 언어 중에 일종이잖아요. 저희가 언어를 가지고 막 3개월 만에 새로운 외국어를 가지고 익힐 수는 없는 것처럼 단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낯이 익어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기서 그 아침 식사라는 단어를 만약에 어머님한테 이렇게 좀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가 영어로 브렉퍼스트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글자 수로 따지면 거의 10글자, 11글자에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사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거의.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많이 말로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듣고 어디서 많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사용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지문에서 보는 특정 좀 전문적인 단어들이 있을 거죠.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에서 좀 나오는 단어들. 근데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상체라는 것은 최대한 쉬운 단어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전문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일상체에서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팁을 줬던 게 뭐냐면 이렇게 풍부하고 폭넓은 어휘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좀 많이 공부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문을 공부하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로트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기계적인 암기 방식이 있어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쓰고 10번, 20번 쓰고 그냥 받아 적고 외우고 하는 게 사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는 이유가 학원이나 어떠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 지식을 정말로 끌어다 쓰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단어장에 있는 그 예문 같은 거를 공부하다 보면 학생이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도 그 맥락이 이해가 되면서 이런 어떤 문장의 맥락의 해석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그냥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우라고 한 친구들을 보니까 다 단어를 곧잘 통과를 하고 오랫동안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지금 이제 중2 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용 단어를 시험을 보고 있는데 중2 독해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모를 때도 되게 많지만 실제로 되게 아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학생들이 그때 한번 외웠던 거를 지금까지도 기억으로 갖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암기 방식이 조금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께서 지금 기계식으로 그냥 무작정 외우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방식 같은 거를 한 번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탄탄히 다져진 문법 구문력인데 어떻게 보면 요 구문력이라는 게 사실 어법이거든요. 문법 같은 것들. 근데 이 문법은 사실상 제가 저는 항상 말해요. 문법은 최대한 어릴 때 다져놔야 된다고 항상 말하거든요. 이게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그냥 예비고 1 거의 다 될 때쯤 해서 이제 뭐 겨울방학 하고 나니까 천천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립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도 여기 중2 때부터 저랑 거의 고1 거를 시작해서 중3 때, 고3 때까지 다 끝내놓고 그걸 똑같은 것들을 한 4-5번 정도 계속 돌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작업을 정말 특출난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를 3개월, 4개월 내에 고등영어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가장 1인 시기 때부터 기초적인 문법부터 해서 베이스를 좀 빠르게 다져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한테 제가 내신 때 수업을 해도 조금 이제 영어에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문법을 알려주면 그 문법의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지고 올라와야 되는 문법들 개념까지도 아직까지도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케어는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케어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수준을 빠른 시간 내에 확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기 때부터 기본적인 문법들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문 내용 이해력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국어랑 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고1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고1은 그래도 지문 자체가 말 그대로 고1 난이도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추상적이어봤자 그래도 조금 더 부가 설명만 해주면 학생들이 다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제 고3 수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고3 교재가 이제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능특강 교재가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 많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상성이 짙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시험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몇 강에 몇 번은 안 나온다라는 지문을 보면은 정말 추상성이 좀 짙은 지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까지 이제 고3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유성고 3학년에서 수업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계속 수업을 하다가 한 날은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나오는 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좀 정말로 잘하는 이 두 학생이 질문을 하나씩 던졌는데 그 질문이 엄청 심오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과는 연관이 직접적인 건 아닌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면 어쩌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와 이건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와 이 학생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질문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정말로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똑같은 지문을 읽어도 어떤 학생들은 뭐 10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지문을 4 정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똑같이 한 번 읽어도 이 지문을 10을 넘어서 12, 13까지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학생들 되게 보니까 다 영어도 물론 잘하지만 거기에 받쳐주는 게 국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에서는 항상 이제 웬만한 모든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말하는 게 영어를 잘하려면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국어까지도 같이 잘해줘야지 같이 뒷받침해서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올라간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아마 어머니께서 뭐 고2 후반부에서 고3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학생의 국어적인 능력도 좀 같이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네, 한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 이제 저희 예비고1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구문력 향상 같은 경우는 제가 시즌 교재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즌 교재가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교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이런 어떤 두 개의 교재만큼 괜찮은 구성을 갖고 있는 책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재를 통해서 제가 구문력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 책도 사실 완전하지가 못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미해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은 책에 없는 것들은 말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채워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매주 2회의 단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2회 단어 시험을 보는 거와 더불어서 주말에 학생들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그 주에 봤던 단어들을 한 번 더 총괄로 재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해요. 한 번 더 머리에 라인들을 시키려고 한 번 더 보게 해서 총 일주일에 3회 정도의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에 기출문제를 풀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기출문제의 풀이 방식을 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있는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의 진도는 되게 천천히 나갑니다. 그 대신에 천천히 나가는 대신 문제 한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풀이를 해주고요.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각각의 풀이의 어떤 문제 유형마다 그에 따른 접근법을 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드마스터 단어 숙제는 하루에 몇 개 정도? 한 번 올 때마다 보통 80개 정도 시험 보고요.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0개까지도 시험을 봅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일주일 하면 이제 160개나 아니면은 240개 이렇게 됩니다. 네.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총 재시험에서 총 네, 말 그대로 컷라인이 만약에 4개, 5개인데 학생이 6개를 틀렸다. 그럼 그냥 다시 재시험을 다시 통째로 다 봐야 돼요. 다른 거는 네. 마스터 그거를 안 보니까 머리가 그쪽에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다시 다른 시험을 봐야 되는 유성고 같은 경우에는 워드마스터 책을 기반으로 아예 단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도안고는 이제 워드마스터라는 단어 책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등 영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단어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이제 워드마스터가 어떻게 보면 요즘 고등학생들의 약간 기본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단어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거지 꼭 그 단어 책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도안고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그냥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끝이라든지 아니면 워드마스터. 네, 지금 저는 워드마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이상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꼭 그걸 안 해도. 공부할 때 단어 뜻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장 이름까지 다? 문장 예문까지 내신에는 다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예문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내신에서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문장까지 다 해서 시험에 통째로 나갑니다. 겨울방학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단어량. 네, 단어량은 똑같습니다. 네, 겨울방학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저도 늘리고 싶은데 이게 학생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를 많이 늘려도 다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억지로 120개씩 시키면요. 사실 아예 학생이 할 의욕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이 학생이 만약에 일주일에 300개, 400개 외울 능력이 된다. 본인이 자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키지만 한 번 외우는데 사실 막 20개, 30개도 버거운 친구들한테 그렇게 120개쯤 되면 사실 효율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학생한테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20개를 전부 다 120개 내신다고 아니면 다 냅니다. 다 내야 돼요. 다 냅니다. 네, 다 내. 네, 다 내야 돼. 네, 다 채점하고 다 냅니다. 네, 또 영어를 보내시면 통화. 네. 제가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신이어서 사실 예비 고1 건 아니고 내신 고1 올라갔을 때 커리큘럼이어서 원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